48세가 되던 해 나는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회사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약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어 엄청난 부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극심한 불행을 느끼고 있었다. 성공은 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내 이름은 박지훈이다. 나는 하위 중산층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시절엔 공부가 너무 지루해 문제아로 낙인 찍혔었다. 진로 상담 교사는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권할 정도였다. 나는 어떻게든 골칫덩어리였지만 학교 측에서 나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는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3년 자원 입대를 선택했다. 전기 기사였던 아버지는 군대가 나를 철들게 하고 기술도 배우게 해줄 거라 믿으셨다. 놀랍게도 나는 기초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엄격한 규율과 체력적인 요구가 내 적성에 맞았고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다. 이를 계기로 나는 베트남 파병을 준비하기 위한 특전사 훈련에 자원했다. 나는 체구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영과 훈련을 통해 체력과 생존 기술을 연마했다. 2달 후 나는 결코 녹록지 않은 곳인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1년 반 넘게 복무하던 중 파편의 부상을 입어 척추와 방광에 손상을 입었다. 보훈병원에서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끝에 의병 제대를 했다. 다행히 요실금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다리를 저는 것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당시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훗날 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게 된다. 20살의 나이에 전투 기술 외에는 아무런 기술도 없이 군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앞날이 막막했다. 그때 아버지가 국가보훈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내셨다.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상담 프로그램에서 적성 검사를 받은 후 서 박사님은 내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고려해 공학 전공을 추천하셨다. 그는 내가 대학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설득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한양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했다. 그 무렵 옛 전우였던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나 민호야. 나도 제대했어. 민호야, 정말 반갑다. 왜 이렇게 일찍 제대했어? 지금 어디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뻤다. 그는 지뢰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의족이 잘 맞아 걷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내 번호는 우리 부모님께 여쭤봐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나 건축가가 될 거야, 지훈아. 나는 웃음이 터졌다. 민호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똑똑한 녀석이었다. 정말 축하해, 민호야. 나도 공대에 다니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이미 말씀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다니 믿기지 않아. 넌 엔지니어. 난 건축가라니. 우리는 30분 넘게 웃으며 통화했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통학 대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기로 결심했다. 보훈 장학금과 약간의 의료수당, 그리고 부모님이 모아두신 돈으로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침대 하나, 의자 몇 개, 낡은 소파와 작은 주방,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책상과 중고 컴퓨터로 공부 공간을 꾸미고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했다. 걸어서 등교하고 주말엔 전철을 타고 부모님 댁에 갔다. 처음 2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른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사회생활은 가끔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거나 피자를 먹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과 동기인 진수가 연세대 여대생들과의 미팅에 나를 초대했다. 그날 밤의 결정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곳에서 나는 세련된 옷차림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부유해 보이는 서윤을 만났다.
처음엔 그녀의 배경에 반감이 생겨 태도가 차가웠고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맥주를 주문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고, 나는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고백했다. 지훈 씨,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사실 전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헤어지자고 해도 이해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윤 씨, 당신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면 저도 괜찮아요.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윤은 피임약 복용에 매우 소홀했다. 며칠씩 빼먹는 일이 잦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약을 좀 빼먹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듯했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맞기도 했다. 어느 오후 서윤이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뵐 때가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올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나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두려웠다. 그분들이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 뻔했다. 만남은 일요일로 잡혔다. 서윤의 집안은 상류층이었다. 장인어른이 될 이봉구 회장님은 거대 건설사를 소유한 수천억대 자산가였고 장모님인 강 여사님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나는 이질감을 느꼈다. 장인어른은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을 보내 우리를 데려오게 하셨다. 기분이 착잡했지만 서윤은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관리가 완벽하게 된 웅장한 저택에 도착했다. 서윤은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부르며 안으로 이끌었다. 장모님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게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50대 중반임에도 40대 중반처럼 보일 정도로 우아하셨다. 서윤도 저렇게 곱게 늙는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 회장님은 자산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격식 없이 대하며 학업에 관심을 보이셨다. 우리가 떠날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지훈 군 인상 깊었네. 공부 열심히 하게. 나에겐 언제나 유능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니까. 장모님은 내 등을 토닥이며 서윤에게 좋은 사람 만났구나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기대어왔다. 나 역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이제 서윤이 우리 부모님을 만날 일이 걱정이었다. 화려한 저택과 남산동 우리 본가의 대조가 너무나 극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임은 알고 있었다. 서윤의 우리 집 방문은 순조로웠다. 그녀는 검소한 환경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기품 있게 대처했다.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었지만 사람을 무시할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머니와 서윤은 주방에서 함께 소고기 전골을 만드셨다. 서윤이 요리를 할 줄 아는지 의문이었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나를 밖으로 데려가 말씀하셨다. 지훈아, 서윤이는 참 좋은 아이 같고 너를 사랑하는 게 보인다. 하지만 걔는 공주처럼 자랐어. 엔지니어 월급이 적은 건 아니지만 걔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거실에서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고 선언하셨다. 지훈아, 서윤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자.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거라. 그리고 우린 이제 집을 팔고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빌라를 샀고 그곳에서 소일거리를 찾았다고 하셨다. 추운 게 싫어 은퇴를 결심하셨고 이달 말에 떠나신다고 했다. 축하드렸다. 놀랍기도 했지만 부모님을 위해 기쁜 일이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놀러 올 때를 대비해 방 하나를 비워두겠다고 농담하셨다. 서윤의 눈에 비친 묘한 빛을 보았지만 무시했다. 서윤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생활비와 내 방세를 합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자고 제안했다. 타당한 말이었기에 우리는 학교 근처에 괜찮은 집을 구했다. 서윤은 차가 꼭 필요하다고 고집했고 장인어른은 그녀에게 BMW를 사주셨다. 학년이 바뀌고 서윤은 학업과 결혼 준비로
나는 학점 관리에 집중하며 바쁘게 보냈다. 바쁜 일정 탓에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서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 지훈 씨,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어요. 잘 되면 졸업 후에 정규직이 될 수도 있대요. 그녀는 시내에 있는 유명 출판사에서 편집자 보조로 일하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해 조금 불평했다. 서윤아, 우리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제발 기뻐해줘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응원했다. 사실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내가 늦게까지 수업이 있는 날에 그녀가 야근을 했기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지는 않았다. 학기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다. 고급 호텔에서 2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내 가족과 친구는 극소수뿐이었다. 나는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모든 일정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 장인어른이 나를 연회장 옆방으로 부르셨다. 지훈 군, 취업 준비 중인 거 아내만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엔지니어링 부서를 강화하고 싶은데 우리 수석 엔지니어인 김 부장 밑에서 배우면 좋을 거야. 커리어에도 좋고 연봉도 최고로 맞춰주겠네. 그분은 호쾌하게 웃으셨고 나는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기회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고 서윤과 나는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 우리 부모님은 예산에 무리가 갔을 법한 12인조 은식기 세트를 선물하셨다. 처가에서는 열흘간의 몰디브 신혼여행을 보내주셨다. 처가의 과도한 지원이 조금 불편했지만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시 가문의 영향력이 우리 관계에 스며드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윤과 이 문제로 대화했고 그녀도 내가 독립적이길 원한다는 걸 알았지만 내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장 큰 갈등은 신혼집이었다. 서윤은 직장과 처가 건설사가 있는 강남 중심가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임대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사자고 고집했다. 서윤은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나에게 화를 냈지만 결국 내 뜻에 따라 직장 근처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다. 서윤은 차로, 나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었다. 가구 비용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았지만 내가 지출을 관리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직장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장인어른은 약속을 지키셨고 나는 실력 있는 김 부장님 밑에서 혹독하지만 값진 훈련을 받았다. 대학 교육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자진해서 야근을 했다. 서윤 역시 일에 열정적이었고 2년 만에 정식 편집자로 승진했다. 그녀는 수입이 꽤 쏠쏠해졌고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강남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지금의 집을 구질구질하다고 비난하곤 했다. 그녀의 태도는 우리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었다. 친구 민호는 계속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권했지만 나는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었고 서윤이 부산으로 갈 리 없다는 걸 알았다. 민호는 끈질겼지만 나는 그의 권유를 웃어넘겼다. 어느 금요일 밤 나는 결혼 2주년을 기념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장미 20송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준비했다. 서윤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잊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한데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한승우 작가님 신작 때문에 할 일이 산더미예요. 대충 먹고 들어갈 테니 10시쯤 봐요. 그녀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끊었다. 나는 탁자 위에 장미를 보며 그녀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이나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에겐 일이 우선인 듯했다. 우리 둘 다 일에만 매몰되어 결혼 생활을 방치하고 있었다. 마치 룸메이트 같았다. 서윤은 한승우 작가의 출판 기념회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 작가의 오만함이 싫었지만 서윤은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몇 달 전 파티에서 그를 만났는데 내 손을 으스러뜨릴 듯 꽉 잡으며 무례하게 굴길래 나도 똑같이 되돌려준 적이 있다.
그는 나를 겨우 엔지니어라며 비웃었다. 그날 밤 서유는 노출이 심한 검은 드레스를 입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내내 그의 곁에 있었고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일주일 후 서유는 내가 한승우의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다.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애써 부정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기계적으로 흘러갔고 서유는 점점 더 멀어졌다. 잠자리를 가진 지도 몇 주가 지났다. 기념일 일주일 전 나는 서윤을 놀라게 해주려고 직장으로 찾아갔다. 출판사에 도착해 실수로 임원층에 내렸다가 부사장인 김상무를 만났다. 지훈 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층을 잘못 내렸네요. 아내랑 저녁 먹으러 왔는데 바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한 작가 일은 다 끝났어. 지금 위층 VIP실에 있긴 하지만 책은 이미 인쇄 들어갔네. 서윤 씨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나 사주게. 그는 웃으며 떠났다. 나는 서윤의 사무실로 갔고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훈 씨, 여긴 왜 왔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지. 우리 시간 좀 보내야 하잖아. 그녀의 눈에 불쾌함이 스쳤다. 안 돼요, 지훈 씨. 한 작가님 신작 때문에 너무 바빠요. 조금만 참아줘요. 금방 끝나니까. 그녀는 내 볼을 가볍게 톡 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내가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10시까지 오겠다던 그녀의 약속은 또 공수표가 되었다. 나는 장미꽃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귀걸이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새벽 1시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가 한승우와 외도 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했고 나는 자는 척하며 그녀의 행동을 살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로 출근해 생각을 정리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고 증거가 필요했다. 장인어른 회사 근처의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마담정을 만났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VIP실의 보안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돈은 얼마든 상관없으니 확인만 해주세요. 내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증거를 좀 모아보죠. 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 주방에서 화를 내며 서 있었다. 지훈 씨,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제가 우리 기념일이었던 건 알아? 카드 한 장 없어? 나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지금 적반하장을 하고 있었다. 이서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은 11일이야. 우리 기념일은 어제였어. 내가 준비한 장미는 이미 쓰레기통에 있고 레스토랑 예약도 취소했어. 내 책상 서랍을 열어봐. 어제 주려던 선물이 거기 있어. 새벽 1시에 들어온 너한테는 그게 더 중요했겠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평정을 가장했다. 미안해요, 지훈 씨.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정신이 없었어. 이제 다 끝났어. 이번 프로젝트 정말 힘들었거든. 다 잊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녀는 내가 이미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걸 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죄책감은 명백했다. 나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지만 일주일 내내 냉전이 이어졌다. 서유는 매일 오시에 귀가하며 한승우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나에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다. 신뢰는 깨졌고 결혼은 쇼에 불과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지훈아, 아직 생각 중이야? 여기 기회가 정말 많아. 유능한 엔지니어가 필요해. 나는 결심했다. 좋아, 민호야. 조만간 다시 얘기하자. 며칠 뒤 심부름센터 마담정에게 연락이 왔다. 박 사장님,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일부는 돌려드릴게요. 조사해보니 한승우 그놈 아주 악질이더군요. 고소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서윤과 나는 집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지훈 씨,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했지만 나 임신했어요. 우리 부모가 된대요. 제발 화내지 말고 기뻐해줘요. 그녀의 얼굴엔 불안 섞인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곧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깨달았다. 피임약도 제대로 안 먹던 그녀가 불임인 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짐 챙겨서 나갈게. 나머지는 네가 없을 때 가져가고. 서유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서윤아? 우리 결혼이 너한테 그렇게 가벼웠니?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화려함에 취했었나 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었어. 일이랑 그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어. 너무 늦었을 때야 깨달았어. 아이 가지고 거짓말한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을까? 없어. 나는 단호했다. 변호사 선임해. 재산 분할하고 조용히 끝내자.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서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왜인가, 지훈군?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아꼈는데. 이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셨다. 회장님, 자세한 말씀은 서윤이가 드릴 겁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일주일간 호텔에 머물며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이제 서울엔 미련이 없었다. 나는 곧장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민호가 소개해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잠시 민호와 그의 아내 지수 씨 집에 머물렀다. 지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게 해주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다. 그녀는 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고, 나는 민호 부부를 보며 대리 만족을 느꼈다. 나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일이 없으면 김서윤에 대한 생각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독한 술을 마시고 가구를 부수며 화를 사기다. 소파에서 잠들곤 했다. 내가 사랑했던 서윤과 나를 배신한 서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내 잘못은 없었는지 자책도 했지만 그녀의 부정과 아이 문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민호와 지수 씨는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다. 억지로 소개팅도 주선했지만 나는 매번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다. 이 회장님 부부도 가끔 전화를 주셨다. 서윤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내 안부만 물어보시는 그들의 배려가 고마웠다. 민호네 집에서 지내다 보니 묘한 상황도 있었다. 지수 씨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졌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생겼다. 하루는 민호가 맥주를 사러 간 사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지수 씨가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 씨, 옷 좀 여며요. 민호 올 때 됐어요. 나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테라스로 이끌었다. 걱정 마요,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자기 연민은 이제 그만둬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니까. 그녀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내 손을 잡았다. 지훈 씨랑 자려는 거 아니에요. 민호랑 상의했어요. 당신의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다시 옷을 입으며 웃었다. 이건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에요. 민호가 돌아와 넉살 좋게 웃는 걸 보고서야 나는 죄책감을 덜 수 있었다. 그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다시 소개팅도 나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윤을 잊지 못했지만 민호 부부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헬스장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며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 제주도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였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민호에게 연락해 휴가를 내고 곧장 제주도로 날아갔다. 공항에서 차를 빌려 본가로 향했다.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지훈아,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셔. 수술하셔야 한단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뵀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수술을 거부하시는 어머니를 설득해 심장 수술을 받게 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이 오셔서 60세라는 이른 나이에 떠나신 아버지를 애도했다. 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장례식 참석을 만류했고 나중에 함께 묘소를 찾기로 약속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부산 일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오기로 했다. 민호 부부가 짐 정리를 도와주어 수월하게 이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하셨고 남편을 먼저 보낸 옆집 김아주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내셨다. 나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어머니의 제안으로 동업을 하기로 했다. 지훈아, 엄마가 뒤에서 도와줄게. 내 기술로 사업 한번 해보자. 어머니의 자본과 내 기술력을 합쳐 작은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열었다. 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발로 뛰며 영업을 했고 서서히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그러다 중형 오피스 빌딩 설계를 수주하게 되었다. 나는 마진을 최소화하며 밤낮 없이 매달렸다.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몇 년 만에 직원이 늘어 큰 빌딩의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성장했다. 건설 붐을 잘 탄 덕분이었다. 3년쯤 지나니 여유가 생겨 다시 운동도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나는 최미란 씨를 만났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연배였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어느 날 그녀의 운동복 솔기가 터진 걸 보고 나는 당황하며 알려주려다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고 그 인연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미란 씨는 28살에 이혼하고 3살 배기 딸 다은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나는 다은이의 사랑스러움에 푹 빠졌다. 다은이는 나를 처음 본 날부터 유독 잘 따랐다. 미란 씨를 사랑했지만 서윤 때와 같은 뜨거운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정하고 강인한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어머니도 다은이를 손주처럼 예뻐하셨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골프장 근처에 큰 집을 사서 이사했고 다은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 회사는 제법 규모 있게 성장했고 미란 씨도 홍보이사로 승진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다은이가 대학생이 될 무렵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란 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잠자리도 피하기 일쑤였다. 나는 다시 한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나를 의심증 환자로 몰아붙이며 화를 냈다. 나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그녀를 조사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그녀는 전남편이자 다은이의 생부인 이종혁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윤 때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 정리 절차를 밟았다. 미란 씨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 사람 다은이 아빠잖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에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나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 담긴 편지였다. 나는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일이 있었다.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그 전 남편을 응징해야 했다.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두들겨 패주고 제주도를 떠나라고 협박했다. 비겁한 복수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어머니와 다은이에게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둘러댔다. 다은이는 슬퍼했지만 아빠는 영원한 내 아빠야라며 내 곁을 지켜주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딸 같은 다은이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회사를 팔까 고민도 했지만 일마저 없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손님이 왔다며 인터폰을 했다. 지훈 씨, 이봉구 회장님이 오셨어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70대임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장인어른이 서 계셨다. 나는 그분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우리는 집무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회장님 부부도 최근 제주도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했다.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 회사가 초기에 큰 수주를 따냈던 배후의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 한 게 없네. 자네 실력이 좋으니 기회를 준 것뿐이지. 그분의 겸손에 나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대화가 잦아들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서윤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를 잃었네. 합병증 때문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다행히 잘 이겨냈어. 그리고 돌연 의대에 들어가더군. 서윤이 의사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소아암 전문의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기에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회장님이 제주도로 내려온 진짜 이유도 서윤이 때문이었다. 그녀가 제주대학교 병원 소아암 센터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이가 여기 있네? 만나보겠나?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토요일 장인어른 댁을 찾았다. 테라스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2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윤아. 내 부름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화려함 대신 평온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는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된 이 새로운 여성에게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손만 살짝 맞닿는 조심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나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48세에 절망하며 바다를 바라보던 나는 이제 다시 사랑을 꿈꾸며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